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먹는 밥이 더 맛있고 맹물보다는 찻잎을 더한 차가 더 향기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것들은 서로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낯선 이방인이 더해져 문화가 된 도시, 슬픔과 배고픔이 더해져 탄생한 기막힌 음식들, 술과 계절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마법까지 설특집 더하다. 오늘은 함께 했을 때 빛나는 것들을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을 뵙지 않으면은 명절 같지 않습니다. 예, 세시풍속. 세시풍소입니다. 세시풍소. 아니, 뭐 상마다 이제 명절에 올라오는 갈비찜 같은 존재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을 뵈니까 드디어 이 명절이구나, 설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난 추석 때 뵙고 이제 설 네네. 이제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 하던 일과 좀 다르게 라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장사요? 네네. 오. 근데 맛있다는 거. 네. 어촌과 협업을 해가지고 예. 상생 협업으로 개발한 라면이 하나 있는데 예. 계속 사람들한테 라면 장사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은 가게를 여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라면을 아니요. 컵라면을 만들었죠. 컵라면을 네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럼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게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드시는데 예. 그냥 이제 어촌에 있는 특산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 방안으로 그래서 해양수산부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지락 맛이 엄청 진해요. 그렇군요. 오늘 이 주제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네요. 라면에 해산물을 더하다. 더하다. 이런 그리고 느낌이네요. 약간 이제 기름지게해서 약간 파스타 같은 분위기. 그래서 아, 또 더하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탁재영 PD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 작년에 새로 시작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 양조장 여행 가는 거. 예. 우리 김준일 진행자랑도 한번 또 갔었고요. 예. 충북에 한번 네, 네, 양조장에 네, 네. 같이 한번 놀러 간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올해도 이제 그걸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김용민 PD님. 예, 분쟁 네. 지역 전문 PD.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예, 그거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 방영된 거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거 편집을 제가 하느라고 네. 오. 여의도에서 거의 그 집요정 같은 존재로 어, 노비로 살았습니다. 노비로. 섬생활, 섬유배. 네네네. 그런 것도 하시는군요. 원래 그게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 그래요? 놀고 먹는 게 본업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이런 게? 놀고 우리 이우석 소장님 마치 PD 같아요.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PD인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렇군요. 아니 그 프로그램은 특히 북한군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그때 김영민 PD가 한번 나오셨어요. 우리 맞습니다, 방송에 한번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또 방송도 듣고 그랬는데 네. 그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때 네. 이거를 취재를 하고 그게 또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취재를 하고 계시고. 아이고. 네. 예. 어쨌든 저는 뭐 중간에 이제 편집실 비우고 가신다니까 이제 어딜 가? 했더니 김준일 뉴스공감과 그럼 얼른 갔다 오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두 분도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간인데요. 네. 원래 있었던 우리 문화에 또 낯선 것들이 이방인들 낯선 문화가 접해졌을 때 새로운 매력이 많이 탄생을 하잖아요. 두 분은 여행과 맛의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는 합쳐져서 대박이 났다. 본인 상품 빼고 일단 이거는 예. 어차피 뭐 게스트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꼽아주시죠. 많죠. 뭐 사실 보면 문화와 자연이 만난 것도 있고 자연과 자연이 더해진 것도 있고 뭐 역사와 뭐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공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굉장히 재발견을 좀 받아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요. 네네. 인천이 사실 보면 그냥 서울의 위성 도시 같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 사실은 인천은 개항장 중에 가장 큰 개항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개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경성 서울이 가까우니까 예. 이쪽에는 신문물들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요. 예. 예, 예를 들면 커피를 파는 곳, 뭐 음. 호텔, 뭐 그다음에 무슨 짜장면, 예. 야구도 여기서 제일 먼저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 영국 선원들이랑 같이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랬답니다. 재물포 어디에서 했다고 저도 읽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근현대 문물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 예.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사실은 문화부터 상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성냥 공장도 옛날에 인천에 있었고 예. 사이다 공장,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됐어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이다가 떠서 곱부가 없으면 예, 못 예. 마십니다. 뭐 그 이런 노래가 거. 괜히 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사이다 공장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곱부가라는 말 써도 됩니까? 아니 그 가사를 가사가 따옴표를 그러잖아요. 쳐서 따옴표를 쳐서. 뭐 서영춘 네. 선생님이 또 그렇게 예.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냉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냉면이 완전 평양식이 아니에요. 인천 한번 거쳤다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고기 육수가 더해진 거죠. 동치미에다가 더하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물들이 굉장히 많은 과거에 그런 화려한 문물들이 있고 현재의 인천광역시라는 또 거대 도시가 있고요. 아. 또 이제 보면 이제 바로 그 계양장 계양도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천루가 쭉쭉 뻗어 있는 송도 국제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같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도시 그렇군요. 인천. 혹시 인천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일단 부동산은 저는 이제 영토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인천관광공사 용역을 몇 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죠. 안 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인천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예. 이제 그 외부 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럽식 건물도 많고요. 일제의 그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건물도 많이 남아 있는 곳 바로 인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천 쪽에 그 바이킹이 유명했죠. 네네네. 이 언제 추락할지 끼익 소리가 나가지고. 아 월미도 바이킹. 월미도 아주 바이킹. 무서운. 네. 그거는 약간 그러면 북유럽에서 온 건가 바이킹이. 모든 것이 더해진 도시. 알겠습니다. 또 한번 시간 내서 네. 인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인천에 잘 안 맞아요. 가니까 네. 한번 기회 잡아서 한번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 재발견, 섬여행도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재발견할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탁지영 PD는 어떤 거 좀 저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다가 세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아스포라. 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예. 뭐 이제 큰 개념으로는 뭐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러지만은 그 디아스포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 쪽과 동유럽까지 뻗쳐 있는 우리의 또 고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 곳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더해서 여행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또 우리 어떤 그 민족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편집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우크라이나에도 고려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약간 좀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분명히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식량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고려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우크라이나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걸 더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런데 또 이제 북한군이 거기 왔다니까는 우리는 도대체 이거 진짜 어느 장단에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하신 그렇죠. 것도 있어요. 적으로 온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 안에 러시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카자흐스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게 이런 디아스포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아직도 북한군이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네네. 언론 보도 나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순환보직식으로 순환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북한군과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이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걱정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우리 국방 얘기를 할 건 그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인천 얘기도 좀 해주셨고 네네. 국제적으로 무대를 넓혀서 중앙아시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군데 지역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항구 도시고 그렇죠. 여기도 뭔가 기존의 것과 외래의 것이 많이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들이 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작은 항구 도시였다가 갑자기 이제 동래가 중심이었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근데 이제 부산포가 굉장히 큰 그냥 인구가 뭐 이제 한 1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 수도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 기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국 8도의 문화가 다 뒤섞이는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함흥에서 일사후퇴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실향민들이 예. 이북 문화가 딱 접목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와 뭐 함경도는 극과 극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꺼번에 섞여서 막 흔들어지는 음. 칵테일이 된 그런 도시고 또 여기가 이제 항구다 보니까 외래 문화가 좀 빨리 들어와요. 뭐 일본 문화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 정박하는 러시아 문화. 90년대 초반에 노래방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부산에서 그렇죠. 시작했어요. 맞아요, 노래방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칼라 TV를 보고 계셨어요. 칼라 방송을 안 할 때. 왜냐면 일본 TV가 잡히니까. 예. 그래가지고 칼라 TV를 놓으면 컬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인천만큼이나 빠른 그러한 이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그리고 또 안에 또 그게 섞이면서 자생적인 또 부산만의 문화를 또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원조 밀가루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들이 부산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밀면 유명하잖아요. 밀면도 그렇고 뭐 어. 국수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기가. 음. 그래서 뭐 구포국수, 뭐 예. 곡시라 그러죠 부산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문화가 이제 함흥 쪽에서 먹던 그런 돼지국밥 문화가 같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유명한 부산 돼지국밥의 원형과 또 이제 자생적인 것들이 굉장히 혼재하는 다양성의 그렇군요. 그런 음식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서 이제 돼지 육수를 내서 많이 이런 쓰죠. 먹는 예. 그런 것과 이제 부산에서 이제 돼지 부속물들이 뭐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합쳐진 경남 거군요. 쪽에서 굉장히 예. 양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경상남도 뭐 밀양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이쪽에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안에서 자생적으로 부산만의 돼지국밥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부산역 앞에 돼지국밥집은 진짜 줄 서서 아직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게 이제 한 많죠. 서너 군데가 있는데 예. 부산 시민 한 분당 자신만의 돼지국밥 단골집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도 다 다르고. 네, 부산 분들은 그렇게 줄 안 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자기만의-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줄 서고 있고 저도 줄 서서 먹은 적 그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산역을 통해서 어. 나가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또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 부산은 제 느낌에는 약간 뻥과자 만드는 그 프레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꽉 압축을 했다가 이게 이제 융합됐을 때 확 하고 확산을 시켜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 이제 우리 전통주 중에 국가 주요 무형 유산 예. 중에 하나인 그 문배주. 문배주. 네, 문배주가 원래 평양의 술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급 회담할 때 예. 그 북한 사절단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호텔방에다가 그 사절단 묵는 호텔방에다가 문배주를 하나씩 다 넣어놨대요. 그 냉장고에다가. 근데 딴 건 안 없어지는데 그것만 계속 없어지니까 계속 넣어줬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구나. 북한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고 하고. 그렇죠. 상실이니까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시작한 문배주 빚는 그 가문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원래 이북 사람들이 지금 피난와가지고 이게 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 계시다가 예. 그다음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지금 만드는 건 김포에서 만들고 있어요. 김포에서. 네네네. 이씨 가문이 이제 다 내려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부산에 한번 다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도 눈을 뜨고 여러 예. 가지 새로운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눈을 뜬 다음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진짜 이 한국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뒤 흔들어 놓은 거죠. 예를 어. 들면 카드로 따지면 셔플. 음. 많이 섞이면서 또 새로운 조합, 다양성. 그다음에 또 제3의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그리고 부산과 그 경상도 쪽 분들이 저는 약간 느낌이 한국의 그리스인들 같아요. 그리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에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에도 뭐 신 오쿠보 해가지고 한국 요리 팔고 막 이러는 데가 있잖아요. 예. 도쿄가 신호쿠보가 도쿄인가? 찌루아시. 다시. 네, 그러니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그 한국 분들이 거기 이제 많이 사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거 부를 때 예. 뭐라고 부르냐면은 찌짐이라고 부릅니다. 찌짐이. 아 지짐이. 치짐이. 치짐이. 그게 우리 이제 지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사실 경상도 쪽 사투리죠. 그게 찌짐이. 어. 찌짐이 좀 매매 꾸주이소. 그러면 원래 그게 일본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정착을 한 거죠. 거기에. 아. 그리고 그렇군요. 연변 사투리 중에도 경상도 사투리의 영향을 받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 동해안에도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 실향민, 한국전쟁 예.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문화가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함경도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가지고요. 예. 거기는 이제 육로로 쭉 내려온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배로는 부산으로 한 번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남들이 잘 안 사는 이제 좀 나대지를 잡아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바이 마을이요. 네네. 아바이 순대가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거기서 나온 예, 거예요. 함경도 분들이 이제 서로 부르는 게 누구 아바이, 예, 아바이 하다 보니까 아바이 순대가 된 거고요. 또 아바이라는 의미가 좀 크다, 뭐 대장,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예요. 네네네. 저는 아빠를 아바이라고 네, 부르는 맞습니다. 줄 그 같은 건데, 그 어원이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아. 그 의미로 쓰는 거죠. 좀 이제 대장 순대, 대빵 음. 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 가면 여전히 가자미 식혜나 그런 이제 함경도 특유의 식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명태, 가자미 식혜도 그러면은 원래 이북 음식이에요, 그게? 그쪽 라인으로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쪽 라인, 네네, 라인에 동쪽의 동북 쪽 라인. 동북 한반도, 라인. 예. 아. 왜냐면 그쪽에는 이제 가자미들이 많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우리 서남해처럼 이제 젓갈을 담글 수가 없으니까 예. 식혜는 젓갈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효잖아요. 네, 밥을 그러니까 곡식을 넣고 이걸 발효시켜서 맛을 내는 하나의 젓갈 형태로 만들었던 음식이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식혜류나 아니면 막국수에 명태회를 넣는거나 그런 동북 쪽의 문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옛날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예. 고구려가 그렇게 발효를 잘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벌써 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쪽이 이 콩 문화와 더불어서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를 발효시키는 문화가 일찍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척박하다 보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장이 안 되니까 발효를 시키면 저장 기간도 오래가고 오히려 더 맛있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도 좀 많이 서양 문물이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원래 제주도 토박이라고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해안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건너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만의 특유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는데 다양성을 갖추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일찌감치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예. 뭐 그쪽에 이제 관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제주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독특한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상 차례상에 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빵을 올린다고요? 네네, 떡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예, 왜냐면 곡식이 예전부터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양산빵을 올리는 거예요. 예. 뭐 소보루빵 이런 거 올리나요? 소보루빵, 카스텔라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그 개념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빵이나 떡이나 같이 그냥 귀한 곡식을 갖고 만든 음식이고 정말 이제 좋은 것을 차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제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올리는 거죠. 요즘 뭐 제사상에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 뭐 네네, 피자도 여기 올리고 뭐 맞습니다. 맥주도 올리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주도는 뭐 지금은 이제 육지에서 간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지만 그거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주도야말로 진짜 몽골 문화의 세례를 엄청나게 받은 곳이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말도 기르고 그렇죠. 막 그리고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고구려와 몽골이 이제 화친을 맺고 나서 고려와 몽골이 화친을 맺고 나서 예. 고려가 몽골에 이제 부마국이 된 다음에 여기에 말 목장을 크게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야 거기 가보니까 말 키우기 진짜 좋더라. 근데 말은 몽골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말을 길러서 몽골군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그 몽골 관료들이 여기 아예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음. 술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 먹고요. 예. 그러면서 어휘에도 몽골어의 영향이 네, 많이 많이 녹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주와 관련돼 가지고 좀 유명한 곳은 다 몽골과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소주도 제주도에선 쌀이 옛날에 잘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조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떡을 이제 오메기 떡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메기 떡을 가지고 또 이제 술을 만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증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소리 술이라고 하거든요. 고소리 술. 고소리 술. 그 고소리가 소주꼬리를 사투리로 이제 제주 사투리로 하면은 고소리라고 합니다. 고소리. 그래서 이제 그 고소리 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몽골의 테크놀로지가 예. 가장 먼저 이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주는 몽골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또 유구하게 침범당한 역사, 전쟁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의 문화에 새로운 것들이 문물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또 독특하게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이 지금. 그거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또 있었던 거죠. 잘 받아들여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만의 것으로 이제 개량 발전시킨 그런 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저력이죠. 그러니까 김밥을 언제부터 먹었나 잘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김밥이 세계적인 거가 돼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김밥 먹고 막 그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서 막 맞습니다. 냉동 김밥 팔고 막 그게 막 없어서 못 팔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참 새롭게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쫀쿠 보세요. 두쫀쿠. 아, 두쫑쿠 케이푸드예요. 그거 두바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바이에 그 매장이 생겼다고 두쫑쿠 매장이 거기에서는 생겼다고. 또 뭐라고 쓰냐면 코리안 쫀드 쿠키라고 써요. 코리안 쫀드 쿠키. 예, 츠위 쿠키. 이게 현대의 짜장면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K푸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1년도 안 됐습니다. 레시피가 공개된 저희가 지. 얼마 전에 예. 두쫑쿠를 처음 만든 그 대표님을 몬트쿠키 그 대표님을 이유민 대표. 예. 예, 그 대표님을 모셨는데 30대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뭔가에 뭐 얽매이지 않고 네. 실험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한국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이번에는 술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이게 탁재영 PD님이 전공이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야말로 계속 뭘 더하잖아요. 더하고 더해가지고 그 독특한 이런 풍미와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술이라는 게 생성되는 그런 과정도 그 원재료에 미생물이 더해져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재료는 이제 당분이 있는 당질 재료에 우리 뭐 공기 중에도 떠 있는 이런 효모가 가서 딱 붙게 되면은 그 당분을 먹고서는 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양조주의 경우에 예. 우리나라 양조주는 뭐 18도, 뭐 15도는 아주 흔하고요. 18도, 뭐 20도까지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의 양조주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맥주 아무리 독해도 11도 이상 가는 거 잘 없어요. 와인 뭐 세게 이렇게 빚어도 뭐 한 13도, 14도 뭐 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15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우리의 그 양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고 그 효율성의 비밀은 바로 더해서 빚는 중양주법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중양주법.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와 함께 이 양조장 다니신 보람이 있습니다. 슬펐어. 네, 그래서 네. 양주를 계속 넣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예, 아니죠. 예. 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간다고 할 때 이거를 1단 로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고 예. 2단 로켓을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기분에 따라서 나는 그냥 10단 로켓으로 할래 하면 로켓을 10단으로도 설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0단 로켓 이런 거는 일단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렇다고 1단 로켓이 쉽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면 다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달나라에 갈 때도 우리 한 3단인가 보통 뭐 3단 로켓 그 많이 정도로 써요. 이제 하잖아요. 우리나라 술에서는 그래서 2단 로켓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양주예요. 이양주.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거기다 이제 누룩을 섞어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알코올을 좀 약간 급속도로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싹 늘어나면은 다른 잡균들이 번식을 못 하거든요. 일단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근데 그 양을 너무 늘리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독 안의 환경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발효가 이렇게 이제 알코올 도수를 재보면 이렇게 늘어나다가 쭉 한번 정체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밥을 다시 넣어줘요. 아. 연료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2단 로켓을 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알코올 도수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죠. 부스터죠, 부스터.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떤 알코올 도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는 게 우리 그 중양주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와인 맥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와인 같은 경우에 뭐 블렌디드 와인도 있어요. 막 네. 이거저거 섞는 와인도 요즘에는 있지만 네. 옛날에는 그냥 단일 품종으로 음. 통에 넣어가지고 음. 발효 잘 시켜가지고 네네.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한 뭐 번에 한 번에 우리나라 가죠, 한 말로 하면은 단양주식으로 하죠. 네.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양주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기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일본에도 보면은 이런 그 중양주법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술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중양주법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특수하다 이렇게 막 마케팅을 하는데 예. 우리는 중양주법이 일단 노말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오히려 단양주가 그거를 그 감당을 해냈다고 그거를 아주 그냥 간도 크게 그걸 한 방에 갔다고 막 이제 대단하네. 약간 이렇게 야 그게 더 특수한 건데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주면 이제 고급주. 그러니까 단양주는 뭐냐면은 술을 빨리 써야 될 때. 아니면은 양조를 어차피 길게 끌고 가지 못할 때, 특히나 여름, 초여름 이럴 때, 그럴 때 빚는 게 단양주고 예. 일반적인 건 이양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고급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삼양주 이상을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문헌에는 삼양주, 사양주, 오양주, 칠양주까지. 실향주까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소장님 뭐 섞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빔밥도 있고 뭐 복합미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김밥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이제 보통 이제 노리마키라 그러는데 뭐 물론 후토마키라 그래갖고 김밥처럼 여러 다양한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소마키라 그래갖고 한 개만 넣는 뭐 오이면 오이, 예, 오이, 뭐. 박꼬지, 네네. 참치 뭐 이런 거 한 개만 넣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일식집, 스시집 가면은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그렇게. 예. 후토마키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거 이거는 한 입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체해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입에 들어가면 개구리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미 입안에 섞였을 때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맛을 와글와글 내는 그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비빔밥도 그렇고요. 뭐 김밥도 그렇고 뭐 심지어 술도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 흔히 이제 야 한 잔 말자 뭐 이러잖아요. 술 먹으러 왔을 때 그냥 소주만 먹고 그냥 맥주만 먹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잔 말고 시작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블렌디드 문화가 굉장히 각광받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주 문화 이런 게 뭐 물론 이제 근대에 그러니까 경제 개발기 이후에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값싸게 취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맥주에다가 위스키 말고 뭐 저 맥주에다 소주 말고 뭐 이런 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우리 조상들도 다 하던 일입니다. 그게 조상님들도 다 하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흔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말아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아예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청주를 우리가 만들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직 채 숙성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은 일단 발효 자체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알코올 도수 확 높아지니까 미생물 활동은 느려지면서 예. 그러면서 더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여름이 돼도 이 술은 견딥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하주라 그랬어요. 청주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술을 여름을 넘기는 술이다 해서 넘길 과자에 네네. 여름 하자. 네네. 과하주라고 그거 좀 했었고 마시면 좀 과하죠. 이제 요새도 그렇게 고 제법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뭐 포르투 와인 같은 거, 포르투갈의 포르투 지방에서 만드는 포트 와인, 네, 포르투 네, 와인. 네, 네. 주정 강화. 예. 그래서 주정 강화. 주정 강화라는 게 이제 마시면은 이제 주사가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 알코올 포티파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좀 섞어주게 되면 이것 마찬가지로 항해할 때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와인을 씻고 나가면은 초반에 다 마셔서 없애지 않으면 바로 식초돼 버리니까 예. 여기에다가 브랜디를 좀 타주게 되면은 그 도수를 가지고 조금 더 보관 상미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술로 과하주가 있는 거고 좀 더운 나라에 이런 방법을 많이 네, 쓰는 것 같아요. 추운 네. 나라는
막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면은 또 네. 온갖 거래 기술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뭐 추위를 그러니까 동파 방지하는 기술부터 이렇게 여름에 쉬어버리는 뭐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니까. 근데 음. 진짜로 그 폭탄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이 혼돈주였거든요. 혼돈주. 케이오스 멋있지 않습니까? 와, 혼돈주. 멋지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쓰여진 그 양주방인가하는 책에 보면은 혼돈주 만드는 법이 있는데 예. 뭐 가정에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걸리 한 사발에다가 예. 소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요. 어. 그래서 여기서 소주는 그냥 그 초록병 소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예. 옛날에 쓰던 이제 전통 증류식 소주 예. 그걸 부어서 좀 기다리면은 그 소주가 위에 맑게 뜰 때, 맑게 올라올 때 그 아, 맑은 부분을 취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이게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정신이 혼돈이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돈주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정조 때 기록에 보면은 예. 유산 다툼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 중에 하나를 보내버리려고 혼돈주를 계속 꺼내서 예.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아 죽었다고요? 네, 그 기사가 왕조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정조 때 보면 그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돈주가 아니라 사망주네요. 네네. 그 진짜 독살이죠, 독살. 독살이네요. 근데 또 혼돈주가 또 그런 의미로만 소비된 건 아니고 혼돈주는 이제 그런 폭탄주 같은 의미의 혼돈주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혼돈주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 연산군 때 그 정희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풍운하였는데 일단은 학식이 높아가지고 그 중용이 됐었는데 무오사화 때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유배를 가요. 예. 그 유배의 이유도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어디 가담했다 이게 아니라 너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일찍 얘기를 안 했어? 이걸로 이제 이분이 유배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상 일에 좀 이제 관심을 끊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그 신선이 되는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일설에는 신선로 그 열구자탕 신선로 있잖아요. 네. 그 틀도 이분이 개발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로 신선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탁주를 만들어서 드시는데 그 탁주를 자기가 혼돈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를 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의 탁주를 마심으로써 나의 천성을 보존하네. 술로써 나의 선생을 삼으니 이것은 탁주도 청주도 아니라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원래 옛날적인 개념에서는 술독 안에다 술을 안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기다려요. 그래서 맑은 걸 떠요. 그게 청주예요. 청주가 더 그 값비싸고 더 먹고 싶고 더 격이 높은 거야. 예. 그래서 사대부들은 청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떠내고 남으면 아직 껄쭉한 게 남았잖아요. 탁주. 그거를 이제 쭉 짜가지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걸러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청주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 섞여 있을 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프리미엄 막걸리인 거예요. 프리미엄 막걸리. 프리미엄 막걸리일 수도 네. 있고 사문 난적일 수도 있네요. 청주를 먹어야지. 지금 사대부가 어디 지금 근데 이거 보니까 사문. 정일양이라는 선생님은 네네네.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그래서 네. 마지막도 하여간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산책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사라지셨다고 하는데 예. 일설에는 신선이 되었다. 아니면 일설에는 진짜 세상을 비관해서 저 강으로 몸을 던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술 얘기만 해도 제가 보기에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술만 마시면은 취하고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안주도 좀 먹어야 돼요. 네네. 자, 안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안주들이 좀 이렇게 더해지고 네. 섞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죠, 어떤 많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음식을 음. 주는 대로 안 먹어요. 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네. 왜냐면 외국과 일단 식탁이 다릅니다. 음. 우리 식탁에 조리기구 다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불판이 있어요. 그렇죠. 화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가위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다음 식재료가 있습니다. 뭐 상추, 고추 뭐 이런 반찬들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죄송한데 그 진짜 외국에서 좀 신기하게 하는 게 그 고기를 가위로 잘라 먹는 거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 서양에서는 보통 칼로 자기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고 그건 이제 썰어서 먹을 때만 하는 거고요. 예. 보통은 먹기 좋은 크기나 아니면 이제 조리할 때 주방에서 그냥 다 해가지고 나오고 그걸 먹기만 하는 건데 예.
우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음. 예, 여기에 막 김치 있으면 예를 들면 찌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골 같은데 야 김치 다 넣어 이렇게. 그다음에 뭐 깻잎 있으면 다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밥도 볶아 먹고 여기다가 이제 살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동을 넣든지 라면을 넣든지 별의별 방법을 통해 갖고 굉장히 하나의 그냥 제 2차 조리를 하는 거죠. 손님들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뭔가 더해지고 똑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각각 다른 음식을 먹은 겁니다. 네, 뭐 그러네요. 나물 넣는 사람, 맞아요. 예, 뭐 무슨 육수 더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당면, 쫄면, 우동 이런 사리들 넣어서 드시면 다른 분이랑 다 분명히 다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방법이 또 하나씩 있죠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섞어찌개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이 다 섞어찌개인데 왜 유독 얘만 섞어찌개야? 족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섞어찌개 자체도 뭐 독자적인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부대찌개와 섞어찌개의 차이가 사실 저는 어떤 데 가면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네. 부대찌개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네네네. 해서 보통 부대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겨난 건데 이것도 이제 더해진 거잖아요. 섞은 거죠, 그것도. 서양의 이제 군사 전투식량으로 나온 통조림 햄과 그다음에 베이크드 빈스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김치를 넣거나 배추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냥 찌개로 국물 떠먹고 와 맛있다. 그랬더니 요즘 외국에서 K푸드 중에 인기 있는 게 또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게 묘하게 중독성 있잖아요. 이게 부대찌개가. 원래는 굉장한 이제 정크푸드 취급을 하던 그런 것을 봤던 통조림들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요리가 되니까 그거를 내가 왜 먹어 했던 분들이 이제 드시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었네. 햄하고 콩하고 뭐 이런 게 막 통조림 그러니까 음식들이 그 햄의 들어가잖아요. 짠 이제 맛들이 있잖아요. 예. 그 특유의 향과 그게 국물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료들은 다 알겠는 재료잖아요. 네. 베이크드 빈, 뭐 치즈, 네. 뭐 햄, 뭐 소세지. 그다음에 콩고기 네.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고기 덩어리들.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식 양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처음엔 낯선데 먹다 보니 무슨 맛인지 다 아는 맛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묘한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걸 보다가 모두가 합창을 하고 있는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대 예전에는 부대찌개보다는 부대고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부대찌개보다 부대고기. 부대고기가 먼저였고,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고기들을 파는 부대고기집이 있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부대찌개라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대찌개가 부대고기를 압도해 버렸지만 여튼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부대찌개집. 뭐 그러니까 정말로 뭐 송탄에 있는 집이나 이런 원조집들을 가보면 의정부 뭐 송탄 뭐 그렇죠. 이런 데 있죠. 남영동에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미군들과 이제 상대로 장사를 했던 집에 가보면 부대 고기가 꼭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거기만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스테이크를 시켜도 베이컨이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베이컨이 결코 우리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름이 없는 순살 베이컨 이런 게 아니라 예. 지방이 정말 많이 붙어 있는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굽게 되면은 그 조미 맛이 가득한 그 기름이 쫙 이렇게 깔리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티본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원래. 스테이크, 피망, 양배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요. 예. 거기다가 또 소스는 스테이크 소스를. 그러니까 이 정말 스테이크 순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이런 근본 없는 짓이 있냐, 고기는 좀 고기 맛으로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왜 기름을 비싼 여기다가 부위인데. 지금 더해 막 이렇게 게다가 했겠네. 이거 조미료가 아예 들어간 기름에다 구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효율과 어떤 과감함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 맛있잖아. 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농경지가 이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자기 특산물로만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김치도 그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사실 다 배추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럼요.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여기에 뭐 전쟁과 뭐 이런 굴곡진 역사들이 더해지면서 이거를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더하고 그러면서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음식 문화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응용력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뭐 여행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행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이 좀 뭐라고 해 지금의 이제 컨셉에 맞게 더하기 이런 네네. 컨셉에 맞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가 있는지. 뭐 여행 추천할 곳은 많은데 이제 오늘이 당장 설이니까 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계속 뭐 떠나시기는 힘들어요. 예. 예, 차가 많이 막혀서. 원래 이 방송 듣고 다음 명절 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딱 먼발치로 보이는 휴일들이 있잖아요. 예. 예,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노래 볼 수 있을 여행지가 바로 이젠 꽃 구경을 가야죠. 꽃 구경. 예, 꽃은 뭐 차례로 핍니다. 예,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펴요. 뭐 아파트 먼저 피고 그래요. 북쪽에 있어도. 근데 벚꽃만큼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가장 반가운 게 이제 또 군항제죠. 예, 진해 군항제가 굉장히 이름난 이유는 군항제는 사실 벚꽃 축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충무공을 기리는 제사예요. 해군이 있잖아요. 예. 해군이 이제 충무공을 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낸 게 바로 그 축제의 제자가 제사인데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그날 또 마침 시기가 그때 벚꽃이 왕벗이 화려하게 필 때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벚꽃 축제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가면 또 좋은 게 해군 사관학교를 개방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군부대와 바다와 군함들이 있는 예,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삭막한 그런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철의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벚꽃이 그렇게 화려해요.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진 그렇네요. 예, 아주 화려함과 어떤 강인함이 같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소수의 특별한 행사죠.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네. 군항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너무 막혀요. 너무 아, 많이 그치. 많이 가요, 진짜로. 이게 예. 그래서 진해가 창원시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합니다. 아예 차로는 못 들어가게 해서 만민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걸 타고 이동을 경화역과 그쪽에서 셔틀을 타고 이동하도록 그렇군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도 한번 꼭 군항제를 한번 네네.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탁정 PD님은 저는 뭐 진해 이렇게 멀리 가셨으니까 좀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찾자면은 섬에 육지를 더하고 이 고려에다 조선을 더하고 요새에다가 사찰을 더하고 이런 곳이면 이제 강화도. 강화도네요. 네, 강화도. 고려가 들어가니까 딱 이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돼지고기에 젓갈을 더해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젓국갈비. 네. 젖국갈비요. 네, 젓국갈비 못 들어보셨죠? 예, 저 안 먹어봤어요. 네, 이 서해안의 아주 독특한 또 음식인데. 태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극대화한 돼지 등뼈 전골.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새우젓의 또 본고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간 젓국갈비 그러면은 벌써 입안에 군침이 고이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음. 강화도도 뭐 진짜 뭐라고 할까요? 굴곡진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삼별초가 뭐 거기에서 있다가 항전을 했었고 항전을 했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병인양요. 음. 예. 그다음에 우리 사고를 이제 털렸죠 거기서. 예. 그랬던 광성진 뭐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고려산에 또 보면 이제 그건 5월 정도 되는데 단풍이 철쭉이 참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고려산.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찰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이 많죠. 전등사라든가. 그다음에 DMZ 쪽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교동도 같은 데 들어가시면 황해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또 그런 이북 문화가 더해진 그러한 모습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에는 진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봐야 네. 될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남은 연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간이 네네. 많지는 않았지만은 남은 연휴 기간 요거 한번 해봐라. 네네. 이렇게 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저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많이 제가 못했던 거를 많이 이제 권하고 싶은데 예. 정말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다양한 K 콘텐츠들 있잖아요. 컬처 이거 한번 몰아보기라든가 예. 문화적인 어떤 대중문화나 뭐 아니면 무슨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연휴 기간을 남은 연휴를 그런 수혈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섭취하는 거는 맛있는 음식과 예. 뭐 술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결핍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영양분들을 자양분들을 나머지 기간에 좀 약간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그게 필요한 게 맨날 네네. 섭취하는 게 정치 뉴스, 그러니까요. 사건 네. 사고 이거를 하루 종일 섭취하다 보니까 네. 문화로 좀 이렇게 힐링을 좀 받고 싶어요, 진짜. 디톡스. 촉촉해집니다. 원래 너무 부석부석해요. 저 촉촉합니다. 피부도 네. 좀 촉촉하고요. 저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시군요. 매끈매끈하다. 그렇네요. 탁피디님은 네, 저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역할 바꾸기를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 바꾸기. 역할 바꾸기.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를테면은 가정에서 어떤 건 누구의 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굳어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저 재활용은 누가 버리고 요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하던 사람이 꼭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꾸 출출거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예. 이게 새삼 이런 부분이 참 힘들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가정에 좀 화목을 더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딸내미한테 시킬 게 엄청나게 지금. 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역할 분담. 나가서 맞아. 출근해. 너도 한번 네. 청소해봐라. 너도 한번 설거지 필요합니다. 해봐라. 뭐 네. 이런 거. 저는 고양이들밖에 없어서 고양이들한테 좀 역할 분담 해야죠. 그러니까 밥도 좀 하라 그러고 좀. 그럼 고양이들이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청소도 하고. 힘드네요. 그리고 네. 탁PD님은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러면 되니까 나는. 그렇군요. 캣타워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루밍이나 좀 하고 이렇게 간식이나 먹고. 그렇군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역할 바꾸기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바라보고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더하기 아닌가, 내 삶의 그렇죠. 더하기 관점을 아닌가. 더하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절 세시풍속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즐겁게 나눠봤는데 다음 명절에는 또 얼마나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장 그리고 탁재영 PD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은 연휴 또 잘 쉬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아치는 두 개의 약함이 기대어 만들어낸 힘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설 특집 더하다의 마지막 시간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홀로 선 돌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불완전함, 그것이 사물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쓰러지려는 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두 돌이 머리를 맞댑니다. 상대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낼 때 추락은 멈추고 아치라는 구조가 탄생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것들의 결합이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되는 역설입니다. 지난 며칠 우리의 시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사람들을 만나며 나와 다른 타인의 세계에 놀라 충돌하고 휘청거리셨는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약함에 약함을 더해 강함이 되는 기술, 부조화 속에 깃든 기적 같은 균형. 설 특집 더하다 그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관계의 건축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감인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공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음식도 사람도 더하면 마냥 풍성해질 줄 알았던 설날. 하지만 막상 연휴를 보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람이 더해졌는데 왜 피로가 더해질까요? 사랑을 더했는데 왜 상처가 남을까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를 채운 건 따뜻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걱정을 가장한 날선 참견들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때로는 남보다 더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는 우리들의 자화상. 오찬호 사회학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설 특집 주제가 더하다입니다.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다 더하는데 오늘 마지막 더하기입니다. 예, 사람을 이제 한번 더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설이나 추석 때는 뭐 가족들을 만나시나요? 네, 그런데 과거만큼 예. 어떤 정해진 날에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은 경향적으로 많이 줄었고 예. 보통 그 전에 한번 찾아뵙거나 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건 옛날에는 거의 귀성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젊었을 때 뭐 이럴 때는 진짜 무용담 같은 24시간 걸렸다. 뭐 24시간이 넘었다. 뭐 이게 경부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많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가족들을 만나서 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한 반년 정도 이 어려움을 이 사회생활의 고단함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을 만나는 게 오히려 좀 피곤한 일이 된 거 아닌가? 가족의 어떤 근본적인 구성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를? 네, 제가 음. 그 올해부터 어떤 천주교 모 교구에 예. 한 매체 연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회학자가 본 우리 교회 뭐 이런 건데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쓴 글 제목이 1인 성가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의 내용이에요. 1인 성가정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예. 우리가 보통 뭐 성가정이다 그러면 딱 고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예. 4인 가족을 보통 이제 떠올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1인 가족들이 성당에 오면 어색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섞여 있는 듯한 기본값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1인 가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늘었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겠죠. 뭐 흩어지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가족이 주는 어떤 외로움보다 다인이 모였을 때 느끼는 어떤 피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더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또 다인 가족으로 본다면 2인 가족, 3인 가족이 명절날 함께 모이게 되면 또 옛날에 가족들하고 합쳐지니까 6인이 되고 7인이 되고 8인이 되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이 있겠죠. 야, 다 같이 모이니까 정말 좋더라.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같이 모이니까 불편해지는 것들이 먼저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시야가 변했다. 개인이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 불편함인 줄 모르고 예. 그냥 명절은 그런 거야. 명절은 원래 이런 거야라고 넘어왔던 것이죠. 그런 이제 가족들의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가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가족이면 그래도 돼? 이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굳이 네. 설날, 네. 추석에 굳이 내가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연휴도 길고 음. 또 현대 사회의 특징이 사실상 그런 때가 아니면 또 만나기가 힘든 지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등 돌리고 단절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기회 삼아서 인사드리고 하지만 과거처럼 어떤 의무라든가 뭔가 차례를 함께 지낸다든가 혹은 그 안에서 막 함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어떤 의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자.
피곤하다. 꼭 이런 거 해야지 가족이 친한 거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가면서 이제 만약 가족의 어떤 의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저도 좀 뭐 학자분이신가 그분이 얘기한 그 새로운 용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가족을 넘어서 핵가족이 됐고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핵개인이 됐다. 그게 이제 1인 개인 성가정? 방금 말씀하신 게 1인 성가정. 1인 성가정.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1인 가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4인 가족끼리 안에서도 지금 그 1인의 개별 주체들을 잘 인정을 해 나가야 되는 흐름이 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 정말로 남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 사실상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만 나가면 누가 나의 그걸 압니까? 다 성과로 측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나의 진심을 가장 알아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니까 더 무례한 질문들이 오가는. 친척도 가족인가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옛날의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대가족. 대가족에서의 이제 가족이다, 네. 혈연 관계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무례한 질문 아니면은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내요. 뭐 이를테면 취직은 했냐, 결혼은 했냐, 연봉은 얼마냐, 뭐 요즘 주식은 올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몇 년 전에 그 모 교수님이 썼던 추석이란 무엇인가 칼럼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받아쳐라 뭐 이런 네.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묻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로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본인 아파트 가격 오른 거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예. 앉자마자 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자기의 뭐 아이가 입시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 뭐 그렇게 대단히 궁금해하지 않는데 정말 상세하게 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대학을 갔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명문대를 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남도 나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뭐 물어보지는 않겠죠. 너는 이번에 뭐 하냐 물어보지는 않지만 결국은 본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뭐 내가 좀 할 얘기가 없네. 난 좀 뭔가 뭐 여기에서는 내가 뭔가 명함을 내밀 곳도 없네. 이런 어떤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굉장히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요즘 뭐 외로움이 많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죠. 그러면 예. 이제 뭐 관계가 부재하다.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왜 그러냐 그러는데 관계가 부재한 게 아니고 그 질 낮은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질이 낮아요. 네, 관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외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관계는 많은데 예. 그 관계 안에서 맨날 묻는 것이 이제 보면 어떤 성취. 뭐 네 주식 얼마나 모았냐, 이번에 보너스 얼마를 받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뭔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기준점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관계에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대단히 재밌게도 보통은 아니 가족끼리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맞다 이게 아니라 야 가족끼리 그런 얘기도 못하냐?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반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박사님한테 반론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사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좀 어색하고요. 생각보다 공통의 대화 주제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하면 또 싸웁니다 또. 그러니까 좀 상대방의 안무도 묻는 겸 이렇게 또 대화 주제가 그런 걸로 나오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아니죠. 잘못했다라는 것이 예. 아니라 그런 대화가 일방적으로 흘러갈 때 사실상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고 예. 얘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또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꽤 많더라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예. 인간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요런 질문 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근황이 나오면 좋죠. 근데 뭐 네. 아파트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취업했니, 승진했니, 결혼했니, 애는 언제 놓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로 했을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못합니다. 덮어놓고 고스톱만 치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거라도 네. 좀 물어보고 그게 네. 낫지 않나요? 네. 그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전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강도가 있죠. 그게 강도가 그게 다 어려운 것 존재하는데. 같아요. 네, 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아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전제가 나는 저 사람의 그 사정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대전제를 내가 부모로서 혹은 친척으로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떤 위축되어 있고 뭐 하는데 막 조언을 하고 싶죠. 근데 저 사람의 사정을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딱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자꾸 멈추는 거죠. 아, 그래. 저 사람만의 뭔가의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결정적인 무엇이 있을 거야. 그렇군요.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약간 3초 정도 늦어지는 거죠. 어떤 말이 튀어나올 때.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동아시아적 아니면 한국적의 문화적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러는지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거를 꼭 빼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그게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예를 들면 미국에는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는 본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큰 물줄기에서는 비교를 하지만 예. 한국 사회는 대단히 촘촘하게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뭐 대학교 이름을 가지고 뭐 한 번 정도 얘기 나오면 되는데 그 얘기를 뭐 굉장히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회사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승진을 했는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고 예. 사실상 그런 이제 뭔가 근황을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별다른 분화가 되지 않았던 농경 사회로 가보면 뭐 한국이나 저 유럽 어디나 뭐 어디나 비슷할 거예요. 뭐 하는 얘기가 똑같죠. 뭐 야 뭐 원래 이렇게 일하자 내년에는 뭐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대 사회로 분화가 되면서 사회마다 특히 부모가 지분이 달라지잖아요. 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 뭐 한국 사회처럼 불평등이 심하고 하면 얘를 이제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아이를 다 사랑하지만 한국에 살면 그것이 공부로서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또 결혼할 때 뭐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결혼했지만 요즘 뭐 쉽지 않잖아요. 뭐 100만 원 주면서 열심히 살아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부모가 어떤 아래쪽을 향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잘 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뭐 이제 좀 뭐 할 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지만 그 목록들을 따져보면 예.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디테일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목록들이. 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하자.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그게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가 적당인지. 근데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비교도 그렇고 남에 대한 배려나 칭찬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게 상대방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명절 노동 뭐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 때문에 그 명절의 노동 때문에 소위 말해서 며느리들이 이 시댁을 기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직도 그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도 좀 많이 노동에 참여하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그때만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요리라는 거는요.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시간이 누적되면 축적되면 예.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상 부엌도 또 하나의 가부장제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어머니가 그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부엌에서 돌고 도는 일종의 가부장제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명절에 기여를 한다, 희생을 한다 이런 담론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던 건데 이게 이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김장은 조금 그래도 내가 한 만큼 예. 먹을 수는 있다. 아. 반찬값도 줄일 수가 있고 예. 반찬할 노동도 줄일 수가 있지만 이 명절 노동이라는 것은 뭐 1시간 정도 하면 뭐 버틸 수가 있지만 이런 끝도 없이 전을 자꾸 붙인다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 이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는 아직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좀 있기는 있어요. 네. 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좀 괜찮아졌고 또 뭐 누군가는 이게 다 이제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 전의 칼로리 이런 것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 이제 조금 전을 줄이고 있다. 아.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전을 왜 이렇게 많이 붙였는지 그거를 또 냉동실에다 맞아요. 넣어놔요. 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더 시장에서 방금 데운, 방금 부친 그 전이 더 맛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재놔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냉동실에. 이제 저가 뭐 저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왜 저 노동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실까? 게다가 쉰다라는 명절에 네, 굳이. 네, 네. 그게 이제 가만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더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명절날 한번 모여가지고 그 전을 맛있게 먹을 때 그냥 전 먹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이 가족이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전 때문에 가족이 즐거울 수 있다면 예. 이 정도도 못 하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제 명절이 아니고서는 거의 만나기가 힘든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역설적인 그래도 야 뭐 명절날 전 좀 먹는데 뭘 그걸 가지고 뭐 성차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예.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분업이 발달되고 있으니 웬만하면 사 드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전에 부치는 거에 동의를 했을 때만 전에 부치는 걸로 그 정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이 한 끼만 먹는 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왕 사오면 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더 잘 더해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그문트 바우만 사회학자는 현대의 인간관계를 유동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명절을 잘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될까? 이 유동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 개인이 파편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게 옛날만큼 중요해지지 않고 어떠면 형식적인 관계가 되었을 텐데 그래도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의 단결성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집단에 이런데 가끔 강연을 가거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무례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니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어떤 이제 추세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런 상처가 옛날에는 뭐 다 그렇지라고 넘어가지만 예. 지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뭐 제가 인간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학적 분석에 따라서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데 모든 거는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뭐가 결합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면 전도 부쳐 먹고 뭐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하면 그게 의미를 좋은 쪽으로 찾게 되죠. 근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명절날 특별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꾸린다든가 일부러 다 모여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그림을 위해서 억지로 무엇이 강요될 때가 있거든요. 예. 진짜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만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개념적 분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이거 뭐야 이게 내 진실이 아닌데 내가 허수아비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신뢰가 복원된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설날에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집안이 있죠. 좋은 뜻으로 뭘 했는데 얘기 나누다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예.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막 돌아서고 하는. 그러죠. 예, 예. 그 정치 얘기하다가 또 많이 요즘은 그래서 잘 안 해요. 정치 얘기도 옛날만큼은 안 하는데 정치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싸움이 붙는 집안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그런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화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보수인가 뭐 이 아이는 뭐 대학에서 이런 걸 하니까 뭐 진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가 존재를 했는데 지금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 개헌부터 탄핵 이 과정에서 나왔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설득하는데 어마어마한 소모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나오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 대화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도 갑자기 무슨 뭐 음모론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선거 얘기가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중국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썩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대화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동체로 볼 때는 비극인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집에 가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토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대화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맞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대화를 하게 되니까 확증 편향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게 슬프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주장을 했고 아버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측면도 중요해요. 그러는데 그 대상이 갖고 온 근거가 요즘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어떤 소스에서 근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는 예. 아니 무슨 그 팩트 체크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족끼리 팩트 체크하면 또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팩트 때문에 그걸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또 요즘은 또 젊은 세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또 달라졌죠. 예. 20대에 대한 보수와 20대에 대한 극우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만약에 어떤 진보 386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가 약간 혹은 친척 조카가 어떤 극우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게 그냥 그래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야. 요즘 친구들은 이런 측면을 중요해 여기지라는 게 이제 대화의 전공법인데 예. 예측 가능한 단어로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그러면 야, 너 뭐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예. 너 지금 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리 나죠. 네. 그런 네. 게 좀 슬프죠. 왜냐하면 저는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가 개판이 돼버리면 예. 결국은 그 가족끼리의 대화도 개판이 되면서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섞는 행동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렇군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가족은 또 유지가 될 거고 그게 명절에 만나든 평소에 만나든 그 관계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은 다 끝났지만은 다음 명절에서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찬호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존 레논입니다. Stand by me.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No,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stand by me.
1부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뤘다면 2부는 무너진 나의 리듬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연휴 내내 몸은 소파에 눕혔지만 눈은 스마트폰을 바쁘게 쫓지 않았나요? 우린 이걸 휴식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뇌는 마라톤을 뛸 때보다 더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방전된 건 휴대폰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제 세상과의 접속을 잠시 끊고 온전히 나에게 접속해야 할 시간. 진정한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생명력을 더하는 가장 치열한 활동입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예. 예전에 TBS에 오래 계셨고 뭐 그 전에는 프레시안에도 계셨고. 네, 맞습니다. 예. 오랫동안 과학기술 보건의료 환경 담당했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또 맹활약을 하셔서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강양구 기자 모시고 오늘 이 뇌 얘기를 해볼게요. 뇌. 네. 예. 피곤해요. 만성 피로입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근데 피곤해 보여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 피곤하고요. 딱 지금 보니까 김준일 앵커님 표정이 썩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쉬어야 돼요. 덕담입니까? 아니면 디스입니까? 진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뇌가 거의 못 쉬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시사평론을 하고 진행도 하지만은 출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눈 뜨자마자 네. 아침 5시에서 한 6시부터 잠자기 한 12시까지 하루 종일 보거든요, 뉴스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죠. 그렇죠. 항상 어떤 긴장. 뉴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누군가의 생일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던 일, 그게 언제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기억들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떡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뇌는 항상 뭐 계속해서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접한 정보 중에서 음. 내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정보와 그리고 그냥 까먹어도 될 정보를 예.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김준일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과정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공격과 수비가 안 되나요, 혹시? 공수라고 비유를 해도 될 것도 같은데 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그 차를 타는데 차 키를 어디다 두는지 몰라가지고 혹은 주차를 할 때 주차장 어디에 차를 주차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예. 난감한 적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주차를 할 때 전혀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은 기억은 그냥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뇌는 이 사람이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았으면은 이건 스쳐 지나가도 될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김준일 앵커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이메일을 확인할 때 메시지를 확인할 때 다른 데 하도 신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입력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일단 하나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그 순간에는 주의 집중을 기울여서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정보인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건 뭐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낮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과정을 거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뇌는 일단 한번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김준일 앵커가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내가 꼭 기억해야 돼. 오늘 낮에 만난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라는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은 예. 역시 오래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정보들은 계속해서 습득이 되어가지고 머릿속에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 제 아내나 저희 가족이 아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8명 이름과 순서는 다 외우면서 맞아요. 정당 명벽 바뀌는 거는 다 외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최근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하냐 핀잔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해서 방송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딱 체화가 되는 거죠. 음. 하지만은 뭐 낮에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친한 지인들의 생일이나 예를 들어서 강량구 기자 생일 같은 거 기억 못 하시잖아요. 뭐 굳이 제가 알아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쉴 때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런 게 뇌에는 별로 휴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혀 얘기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 뇌는 사실은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가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에너지를 많이 쓸 때가 있고 에너지를 적게 쓸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휴식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 현대인 예를 들어 김준일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 끊임없이 휴대전화에 알람 소리 일단 들리잖아요. 예.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에 뭐 인스턴트 메시지라던가 이런 알람들이 계속 울리면 무의식 중에 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게 주의 집중이 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그리고 또 김준일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뉴스 끊임없이 확인할 것 아니에요. 예. 이 뉴스 뭐 새로운 뉴스. 너무 많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아니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 뭐 1시간에 한 번씩 확인해도 세상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책임감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뉴스 확인할 때도 뇌는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또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거가 몸은 쉬고 있지만은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미디어 환경 변화 그리고 테크놀로지 발달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더 휴식을 온전히 취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유튜브 쇼폼을 많이 보면은 뭐 브레인 랏, 뇌가 썩는다, 뭐 이런 옥스포드의 이제 사전에 이름까지 나오고 끊임없이 뭔가를 주목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주목이라는 게 결국은 돈으로 또 치환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기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알람을 울려가지고 뉴스를 보든 쇼폼을 보든 동영상을 보든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낚이는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뇌가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방금 뇌가 썩는다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예. 실제로 썩어요. 아 실제 썩어요? 네, 실제로 썩어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제 썩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뇌가 발달된 다음에 뇌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초반까지는 뇌가 계속 발달하지만은 그때부터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계속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그런 옛날 낡은 이야기는 잊으십시오. 아 그렇군요. 죽을 때까지 뇌가 변합니다. 그래요? 다만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뇌가 발달 성장하면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변화가 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뿐이지 20대 중반 이후에도 뇌는 계속해서 변화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뭐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플라스틱 모양을 막 이렇게 저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바꾸는 걸 가소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서 따와가지고 뇌 가소성이라고 그걸 불러요, 전문 용어로. 예. 근데 그 뇌 가소성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몇 가지 실험들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각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예. 시각이 멀쩡한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처럼 시각을 차단시킨 겁니다. 시각을 차단시킨 다음에 청각이나 촉각을 최대한 활용해 보라고 지시를 해요. 예. 근데 그걸 뭐 하루 종일도 아니고 매일 한 2시간 정도씩 일주일만 하더라도 예. 그 사람 뇌에서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화가 생겨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축소가 되고 예. 청각이나 촉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그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뇌 가소성 효과가 생긴다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청각 멀리 있는 것도 잘 듣고 낮은 소리도 잘 듣고 막 이렇게 낮은 되는 소리도 거예요? 잘 듣고 그다음에 촉각이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 예민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차단된 장애가 생긴 감각을 외에 다른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숏폼을 보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아주 짧은 시간에 뇌가 거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짧은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은 에브리데이 매일 네, 보면은 그런데 그게 뭐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단 며칠간만이라도 숏폼에 이렇게 집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숏폼 컨텐츠를 소화하는데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중독 상태가 되고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숏폼 계속 봐야 되고 숏폼 안 보면 좀 불안해지고 그리고 숏폼에 좀 긴 컨텐츠라던가 긴 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은 뇌가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빨리 숏폼 줘.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숏폼에 최적화된 뇌가 되는데 예. 숏폼에 최적화된 뇌가 사실은 정상적인 뇌도 아니고 바람직한 뇌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비유하자면 뇌가 썩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깊은 사유를 하기를 싫어하고 또 그리고 요즘 보면은 영화도 다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돌려보거나 빨리 돌려보고. 예, 결과 빨리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네. 특히 이제 뭐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 넷플릭스나 같은 OTT에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일단 1.25배속, 뭐 1.5배속으로 보고 아니면 아예 점프해서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숏폼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세요? 아예 안 봐요. 대단하다. 진짜 저는 숏폼은 아예 안 봐요. 예. 그런데 저희 그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 보면 이게 아이한테 한심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예. 뭐 걱정되고 한심해요. 뭐 숏폼이 너무 중독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뇌를 우리가 혹사하는 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또 뇌가 혹사당하는 일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뇌를 좀 쉬게 하고 또 이게 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필요한지 일단 잠을 좀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김준일 앵커님 보니까 눈이 풀려 있는 게 잠도 잘 못 잤어. 아니 제가 밤에 또 무슨 뭐 일을 하느라고 한 새벽 2시에 잤다가 아침 한 6시 정도 일어났어요. 네, 찌뿌둥하죠 항상. 죽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저 정말 좀 공들여가지고 좀 청취자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마 중장년 이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나이가 들면 치매일 거예요. 그러겠죠. 네, 치매. 특히 이제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는 건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과학계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확인해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나 혹은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이 막 엉켜 있는 조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타우 같은 단백질 찌꺼기가 엉켜 있는 게 치매랑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내세운 가설 중에 하나고 치료제도 그런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는 치료제 같은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단백질 찌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뇌를 쓰면 항상 생기는 거예요. 항상 생겨요. 지금도 생겨요. 지금도 대화 중에도 제 머리에도 생기고 김준일 앵커님 머리에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때 뇌 척수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낮에 활동할 때 생긴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서 내려줘요. 아, 그래요? 네. 그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을 잘 자면은 그 뇌에 끼어 있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 척수액으로 씻겨 나가는데 예. 문제는 일단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면 시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그 뇌 척수액이 나와서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잘 때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깊은 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잘 때 뇌파를 확인을 보면은 일단 얕은 잠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깊은 잠으로 넘어갔다가 막 이렇게
안구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는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 단계로 갔다가 예. 다시 얕은 잠 단계로 갔다가 깊은 잠 단계, 얕은 잠, 렘수면 단계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룻밤새 자면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사이클을 90분 주기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잔다 그러면 그 8시간의 15% 정도가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가 한 25% 정도 되는데 그 뇌의 촉수액이 나와서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는 그 자는 구간이 깊은 잠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 네, 15%.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그 깊은 잠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인들은. 예. 그러면은 분명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담한 가설을 이제 해보시는 의사나 과학자 선생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 단백질 찌꺼기는 계속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잠을 잘 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단백질 찌꺼기를 뇌에서 빨리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화와 함께 수면 주기가 엉망이 되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뇌에 쌓여 있는 단백질 찌꺼기를 노화가 될수록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에게서 치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과학자들도 있는 거죠. 아, 그런 가설들이 있다.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잠을 자는 게 사실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뇌 척수액이 그런 단백질 찌꺼기를 없앤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고. 확인이 된 거고 그건 된 그리고 거고. 그 뇌촉수액은 깊은 잠 단계에서 많이 나와서 많이 찌꺼기를 없앤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깜빡하고 그다음에 기억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잘 때도 또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깊은 잠을 잘 때 낮에 김준일 앵커가 습득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저 구석에 넣고. 구석에 넣고 네.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신경세포는 강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볼 때나 혹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예.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밤새고 밤새면서. 뭐 공부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잠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자줘야 그래서 깊은 잠 단계를 어느 정도 고쳐줘야 업무를 보거나 시험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하고 예.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저쪽으로 구석에 박아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은 그 과정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혼동된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밤새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머리가 뿌예요. 시험 볼 네. 때 머리가 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려요. 뭐 그래서 원래도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그렇게 벼락치기라도 했으니까 성과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뇌를 혹사시키면서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잠을 잘 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보통 8시간 이상 푹 자라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충고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8시간 정도 푹 자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은 잠 단계와 렘 수면 단계를 주기적으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사이클을 거치도록 잘 자는 게 중요하고 새벽에 안 깨게. 그렇죠. 그렇게 잘 자면은 다음 날 자고 난 다음에 개운한 거고 그런 사이클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잘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도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게 된 거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그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예. 그 꿈을 왜 꾼다고 생각하세요? 꿈이요? 제 모든 욕망과 망상들의 집합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왜 굳이 그 망상을 자꾸 꿈에서 자꾸 재현을 하는 걸까요? 예, 감히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를 안에서 소화해 주는 건가? 이게 지금 감을 좀 잡으셨는데 예. 이제 꿈 꿀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낮에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쁠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슬플 때 머릿속에서는 차마 밖으로 행동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온갖 감정의 집합체들이 막 있잖아요. 어우, 뭐 이게 짜증나더라도 직장 상사인데 어떻게 그거 얘기를 맞아요. 해요? 말을 맞아요. 못 해요. 나 예. 그런데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 최종적으로는 정신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낮에 그런 온갖 감정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가도 다음 날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 꿈을 꿀 때 예. 그런 감정들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감정들이 정화가 되고 그런 감정들이 정화되는 과정의 단편이 예. 꿈으로 나타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피디님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꿈을 한번 꾸고 하면은 좀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사네요.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예. 그 예전에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되게 이별의 슬픔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거나 아니면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거나 막 싸우거나 이러면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좀 달라질 거야. 예. 라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성의 없이 조언하잖아요. 예. 근데 그 성의 없는 조언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조언인 거예요. 그렇군요. 어휴,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조언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저는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얼른 권하고 싶은데 예. 하나는 일단 자기 잠의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수면 앱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요즘 뭐 이제 애플워치나 뭐 그렇죠, 갤럭시 워치 이런 거 다 나와요. 예, 워치랑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잠을 어느 정도 자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간이 확인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충분한 수면 시간이나 혹은 수면의 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뭐 자기 전에 간단한 운동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자기 전에 디지털 기기랑 거리를 좀 멀리 한다든지 왜냐하면 자기 전에 디지털 기기에 자극을 받으면은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진다라는 게 여러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굳이 따지면은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기 전에 한 30분 전이라도 좀 핸드폰을 좀 끊어봐라. 아. 그러면 훨씬 더 수면의 질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한번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게 명상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명상이요.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예. 하루에 5분 정도라도 무슨 거창한 무슨 거 할 거 없고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명상을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어느 순간 자고 있던데요. 명상하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자고 있는 게 사실은 잘 자는 길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저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한 운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김준일 앵커님 거의 못 하시죠, 요즘에. 저는 이제 마라톤을 또 풀코스도 뛰고 그래서 막 네. 뛰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뭐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과하지 않게 마라톤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상적으로 과하지 않아서 잠을 잘 때 좀 더 잠이 잘 올 정도로 유도하는 정도의 운동을 좀 해보기를 예. 이 세 가지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저는 그때 강량구 기자가 하라는 대로 세 가지 정말 간단하게 실천해 봤는데 뭔가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더하기가 되는 팁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자기 전에 멀리하기, 명상하기, 그리고 가벼운 운동하기. 한번 저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일간 이어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설 특집 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더해보려 했던 시간, 우리가 나눈 이 질문들이 연휴 동안 유의미한 환기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